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쓰던 부산의 지방청와대에서 국가소장품 자선경매가 열립니다. 화제가 된 소장품들과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진 경매 장소 등을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고가의 명품을 좀 더 싸게 사보려는 소비자들을 등치는 구매대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수법들인지, 대비책은 뭔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산에 갈 때 머물렀던 숙소에서 소장품 경매가 열립니다. 내일부터 미리 보는 전시회도 열리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가 미국에 와서 어디에라도 숨겨져 있는 비자금을 사용해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계속 악마의 짓을 못하도록 여러분이 꼭 도와주세요. 네, 이 화제가 된 경매. 일단 주 목적은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들여다보는데 이게 시청자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부산에 이제 출장지로서 BH 청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품들은 국가가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국가의 물품이라서 사실 이거는 국가 거지 전두환 추징금, 즉 불법의 재산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 지금 우리가 저 화면에 나오듯이 저런 이제 물품을 부산시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경매를 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지진이 일어난 튀르키예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화제가 된 거는 이런 목적과 경매 행사 자체도 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실제로 직접 이발할 때 앉았었던 의자, 이런 명품 고가구도 있고요. 130여 점이 출품된다고 하는데. 고가구, 고미술품에 해당하는 것들이 130여 점이 출품이 되는데 그중에 27점은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사용했던 가구들입니다. 네. 지금 눈에 띄는 거는 뭐 소파 같은 것도 있지만 전두환 이발 의자, 이른바 그 이발할 때 쓰던 의자, 지금은 뭐 이발 의자 잘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이발 의자 같은 게 고급적으로 있었거든요. 영화 효자동 이발사에 나오는 예, 면도하는 모습까지. 칼면도하던 그거 예, 아닙니까? 딱 그 자리입니다. 거품 내고. 예, 네. 그 이발 의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뭐 130여 점도 관심을 가지지만 그 쌍들리에라든지 가구라든지 현대 미술품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보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부터 이른바 프리뷰 전시회,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전시회를 31일 당일 본 경매 이전에 이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저걸 할까요? 사실 24일부터 30일까지 프리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가구들이잖아요. 그럼 그 가구 중에 팔 수 있는 가구와 팔 수 없는 가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사실 그 당시에 태어나서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저만 하더라도 부산에 가서 야, 전두환 전 대통령이 BH를 부산에 만들어서 도대체 어떤 물건을 사용했는 거지? 거기서 어떤 식기를 사용했는 거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24일부터 30일까지는 먼저 들어가서 그 장소를 구경
하게끔 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경매할 수 있는 물건을 따로 경매한다고 하니까요. 한 100여 명 정도에 대한 어떤 경매 리스트를 받는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먼저 보시고 또 경매 물건에 대해서 한번 신청하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국가가 갖고 있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경매에서 정말 선한 곳에 씁니다.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그 지진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선한 역할을 하신다는 의미에서도 한번 가서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프리뷰 전시회가 관심을 끄는 게요. 바로 이 장소가 보시자마자 아마 이거 아는 곳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JTBC의 인기 드라마였던 재벌집 막내 아들. 여기에서 화제가 됐던 진양철 회장이 썼던 바로 그 저택. 드라마 속에서는 이름을 정심제라고 했어요. 네. 마음을 바로 하는 집이란 뜻인데 이때 이 명칭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JTBC 드라마 이 순양의 진양철이다. 재벌집 막내 아들. 어떤 그룹을 모델로 한 거냐? 삼성이니 뭐 얘기도 많았었는데 매우 인기를 끌었던 이제 작품인데 그 정심제라는 그 집을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기도 하고 거기가 지금 경매가 열리는 곳이라는 게 의미가 네. 있습니다. 아마 드라마를 많이 봤던 사람들 다 기억할 거예요. 그 대문하고 또 그 안에 마당도 많이 찍혔었고 마당에서도 이제 많이, 네, 많이 있었고요. 화제의 장면들이 있었고요. 또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서재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이 꺾어도는 계단. 맞습니다. 예, 2층 서재 뭐 다 그런 거죠. 아주 옛날에 7, 80년도 아니 90년도에 재벌집 모습하고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채택이 된 곳인데 이곳이 지금 경매 장소로 지금 했던 것도 막 유명한 요소 중에 하나고 또 하나 또 지켜야 될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이번에 경매를 맡은 경매사가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경매사. 한국 1호 미술품 경매사 박혜경 씨가 직접 합니다. 그 유명한 분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직접 이 경매 물건을 설명하면서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매 장소라든지 경매사라든지 주목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매사가 경매를 진행하는 모습도 이게 보면은 빠져든다고 그래요. 워낙 그 유려한 솜씨로 하고 네. 단호하게 하면서 이게 뭐 방송에도 예능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저는 딱 한 번 본 적은 있긴 한데 이게 완전히 끄는 힘이 있어요. 마력이 있더라고요. 예, 끄는 힘이 있어서 좀 더 부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게 네. 만들기도 막 하고. 부추겨서 이제 그 편말을 들게 하고 예. 마지막에 낙찰. 낙찰. 딱 그 장면. 그런 경우까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아마 경매사가 진행을 하지 않을까 또 보입니다. 프리뷰 자체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여기서요 전두환 컬렉션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국가 소장품입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국가 소장품들이기 때문에 개인 전두환 컬렉션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장남인 전제국 컬렉션이었다. 과거에 이제 그 경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매와 전혀 다른 경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두환 추징법 다른 말로는 공무원 범죄 몰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이제 불법 자금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로 제3자가 그 자금을 인수했을 때 그걸로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술품이라는 게 사실상 비자금으로 사고 난 다음에 그 명의가 고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되었는지 전제국 씨로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서 여하튼 그 전제국 씨가 가지고 있는 미술품에 대해서 경매가 붙었는 거죠. 그 경매가 굉장히 좀 이렇게 호황이었습니다. 이게 호황이 되는 걸 저는 오히려 원했는 게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징금이 훨씬 더 국가가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꽤나 많은 돈이 이제 그 경매로부터 되었고 그 돈은 전액. 왜냐하면 그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고 그 미술품을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당연히 공무원 범죄 몰수법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은 전액 그거는 환수 조치되었다. 즉 추징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2013년 전두환 씨와 관련됐던 이 과거의 추징금 비자금 환수를 위해 했던 경매 당시의 모습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일부 전 컬렉션 경매에는 한국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비롯해 해외 미술품, 한국화 및 도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미술에 대한 상당한 안목과 애정으로 수집된 이 작품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미술품 본연의 가치를 되찾고 성공적인 매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1억 1,500, 1억 2천, 1억 2,500, 263번 손님께 1억 2,500만 원. 5억 5천, 5억 5천, 5억 5천만 원.
세 번 호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금액은 2억 6천만 원. 후회 없으십니까? 현재 금액은 2억 6천만 원. 벌써 10년 전이었습니다만 어제 본 듯이 아주 생생하고요. 그 모습들이 많이 또 여러 방송에서 인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100% 완판 경매로 유명했었는데 당시의 출품작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사실상의 뭐 전두환 컬렉션이 아니라 전제국 컬렉션이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죠? 당시 600점이 나왔는데 100%다 완판이 되고 다 회수가 된 상황인데 눈에 띄었던 작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한기 선생 작품이 나왔었고요. 뭐 저 엄청난 작품이었죠? 5억 5천만 원에 낙찰이 있었고요. 김대중 전 DJ 전 대통령이 옮겨 쓴 서산대사 시도 있었어요. 그렇죠. 뭐 이것도- 답설 야중거. 그렇죠. 그겁니다. 그 유명한 거죠. 2,300에 됐고요. 마지막에 그 지금 호가 나왔던 건데 이대원 선생의 농원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무려 6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됐었고 이 사실 이 세 가지 작품을 비롯해서 많은 작품들이 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좋아했던 작품들이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뭐 다 억대 물론 뭐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 같은 데 보면 저기에 공이 2개, 3개씩 붙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경매에서는 참 아주 보기 드문 그렇죠. 그런 화제의 경매였어요. 자, 이제요. 얘기를 좀 다른 국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전두환 비자금을 폭로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편의상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A씨에 대해서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 등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를 했다고요? 뭐 사실 내사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공식 명칭으로는 입건 전 조사라고 합니다. 그게 입건 전에 예, 조사하는 것. 근데 입건 전 조사 내사에서도 이제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저 영상에 나오는 게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 뒷영상을 보면 직접 마약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약을 해서 잡혀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 마약 안 하고 자기 몸 안에 있는 모발이라든가 소변 검사하면 이미 과거에 했던 마약 성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절대로 그 동영상 안에서 마약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여하튼 그래서 그때 다 아시겠지만 그 LA에 있는 경찰관 툭툭 돌아가지고 그 방송이 끝나는 듯한 그러니까 경찰관이 와서 미국 경찰이 출동해서 그렇죠. 데려가잖아요. 예, 그런 어떤 현상이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미국 안에서는 당연히 이거 마약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겠죠. 하지만 지금 A 씨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 당연히 마약류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그럼 그 사람 몸이 정말로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려면 검정영장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검정영장을 청구하겠다. 사실 검정영장을 청구한다, 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범죄인 인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미국에서 어느 정도 처벌이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환하는 조치를 한다면 대한민국 영역내에 도는 순간 마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인 전재용 씨는 우리 아들이 지금 좀 아프다, 매우 아프다 이렇게 이 자신의 아들의 폭로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구구절절했지만 친할머니인 이순자 씨는 할미품으로 돌아오라. 네. 이렇게 SNS로 호소를 해서 또 이게 화제가 됐어요. 실제로는 이제 A 씨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할머니가 할미품으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본인은 무섭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고 SNS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손자가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이런 걸 보냈다고 하는데 뭐 공개한 거죠. 예, 본인이 이제 본인 얘기니까 이건 확인을 좀 할 필요는 있는데 네네. 일단은 그랬다고 하고 그렇지만 할머니가 이 회유를 했지만 자신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지난해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할 때는 아무도 이렇게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이 가족들을 좀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이 A 씨 전두환 비자금의 자금 흐름도다. 물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런 자금 상세한 흐름도까지 직접 언급을 해서 또 이 논란이 됐죠.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되게 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네. 주장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서 국가 공권력이 함부로 움직이는 것 자체도 되게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내사 단계에 있는 것이고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시민단체에서 이 비자금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기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고발건에 대해서 아마 그 수사를 어느 부서에서 배당할지를 지금 하겠다, 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전시 경호원이 페이퍼 컴퍼니를 성립하고 엄청난 양의 주식을 양도받았다.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이 주장이기 때문에 네. 그 주장이 정말로 맞다고 할지라도 정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기 때문에 추징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범죄 은닉 수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지, 또한 외국환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나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대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 씨는 본인이 받은 전두환 비자금만 수십억 원대라고 했고요. 또 이제 물론 검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것들이긴 하지만 네. 회사 이름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네. 이런 대목들은 수사를 해보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받은 비자금이 수십억이다. 뭐 예를 들어서 절을 잘하면 몇 천만 원 받고 또 며느리를 간에 돈 받으려고 일부러 잘하는 척도 하고 용돈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사실은 검증하기 이 부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회사 같은 걸 명칭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찾아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과연 회사가 뭐 이 A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흘러갔는지 부분들은 쉽게 찾지는 못할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지만 A 씨 얘기는 이 전두환 씨로부터 나온 금액이라면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한테 받았던 받았던 돈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입증하기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한 예. 말씀만 드리면 이게 국책방송이니까 정확하게 제가 법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에 아까 전두환 추징법 그러니까 정확한 법률 명칭으로는 공무원 범죄 몰수법이에요. 네. 제가 그때 법률 검토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최동욱 검찰총장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공소시효가 10년 늘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2013년에 종료되는 게 이제 늘어나서 2020년까지였는데 그때 검찰총장이 그 10년 늘어났다는 걸 고민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찾아라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름에 있는 회사들 그때 조사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걸 웬만큼 그 당시엔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한치의 빈틈없이 수사가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추징을 좀 했었고 두 번째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벌금형 등 검찰 집행 사무 규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거는 그 추징금에 들어갈 수 있는 자크가 이렇게 닦였기 때문에 돈을 찾는다 할지라도 추징금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다 네. 보니까 상속재산이 되었고 그 상속재산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추징 3법이 안 바뀌어 있고 그게 개정된다 할지라도 소급입법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법리적으로 산을 뛰어넘어야 그러니까 A 씨가 말했는 추징금이 최소한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경호원들이 설립했다는 페이퍼 컴퍼니 또 그걸 다시 전재용 씨의 지금 부인인 이 A 씨로는 새엄마가 되겠습니다. 배우 출신 박상아 씨에게 양도하고 이게 무척 아주 복잡한데 또 이 그렇죠. 부분이 오히려 그 가족들 문제가 있으니까 네. 특히 박상아 씨 쪽의 친정 쪽의 자금 흐름도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검찰이나 이제 이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확인한다면 이 부분이거든요. 명칭이 나와 있어요. 웨어밸리 뭐 주식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웨어밸리? 웨어밸리요. 나와 있으면서 이거를 하는 방법이 경호원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다음에 그쪽으로 돈이 갔다가 다시 가족한테 오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중간에 끊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이 A 씨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경호원들이 만든 거 맞는지 자금의 근원이 전두환 씨 측인지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조금 다른 구명이 될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요. 박상아 씨 본인이 아니더라도 네. 박상아 씨의 이제 친정 쪽 글로 식구들에게 갔다면 분산하거나 네. 세탁됐다면 네. 그 부분은 수사 여지가 있는 거 가능하죠.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작 자체가 전두환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긴 게 뭐냐면 페이퍼 컴퍼니 통해서 끊어졌다라는 게 지금 A 씨 주장인 거예요. 네네.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확인이 될 것 같긴 한데 뭐 승재님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주장이 이렇게 막 명료하진 않아요. 네.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단초는 될 수가 있지만 이걸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내지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했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전두환 비자금인데 만약에 제가 비자금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줬으면 그 사람이 그걸 갖는 순간 범죄 수익 은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반이 돼요. 그거는 범죄 수익을
은닉했던 행위, 그건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 법이 2001년에 만들어졌거든요. 2001년에 만들어졌고 5년 이하니까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고민하는 게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로 그 범죄가 끝났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완성 안 되는 건데 제가 주위에 있는 법조인들하고 이거 가지고 꽤나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만약에 은닉하는 행위가 계속했다면 그걸로 인해서 공소시효가 완성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황당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범죄 수익 은닉하는 행위 그때 그 행위는 종료되고 시효가 기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시효가 기산된다면 7년 안에 그 범죄가 이제 완성될 수 있어서 2023년에 이 행위가 처벌도 될 수 있는지는 또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쉽게 그냥 우리가 된다 안 된다라고 일도양단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면에서도 이 여지가 좀 남아 있어요. 이 폭로, A씨의 폭로를 본 시민단체가 지난 20일 전두환 비리 의혹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 검찰에서는 어제 그러니까 22일 날 이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배당했고 조사에 착수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액션을 해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법리 검토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게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약에 비자금이 아직도 있다면 저는 심정적으로 그거는 어떤 형태이든지 법리 구성을 해서 그 추징금을 받아내는 게 필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대한민국은 죄형법정주의 국가입니다. 즉 법의 그 행동을 처벌할 수 없다면 법에서 그것을 추징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했으니 고발하면 그 사건이 수사의 단서 즉 객관적 어떤 사실이 발견돼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수사는 진행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앵커께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범죄가 된다 할지라도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어도 또 대한민국은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네네. 그 공소시효 여부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추징금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 즉 몰수와 추징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뒤에 법리 검토가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른바 추징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년 6월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발의한 전두환 추징 3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 법률안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법사위 소위에 한 차례 상정된 바 있으나 법원 행정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계류 중이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은 소위에 회부된 채로 단 한 차례의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찰도 관련 법률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환수에 나설 수 있다고 한다. 국회 법사위는 전두환 일가가 사용하고 있는 검은돈 환수를 위해 소위에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네, 방금 저 얘기를 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유기용 의원이 아니고요. 전용기 의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바로 잡고 나가겠습니다. 전용기 의원입니다. 자, 이 2020년에도 이 추징 3법이 발의됐었죠. 그렇죠. 그거는 유기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때는 유기용 의원인데 의원이고요. 어제 이 3월 20일 발표는 전용기 의원이다. 그렇죠.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형사 절차, 이 추징금을 계속 받는 것도 형사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연장시킬 수 있는 법안이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2020년 6월 달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고 이게 만약 통과가 됐다고 하면 지금도 전두환 사망하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통과 안 된 것도 문제지만 가장 문제가 지금 통과시키면 소급을 시켜야 돼요. 이미 사망한 전두환 씨한테 적용이 될 수 있냐. 이 부분 소급입법, 개인입법, 헌법에서는 좀 반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통과 안 된 것도 문제지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또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중첩된 이 난관들 역사 바로 세우기 또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저희가 계속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수천만 원씩 하는 고가의 수입 명품들, 뭐 시계, 핸드백 그렇죠. 백화점이나 면세점보다는 좀 더 싸게 사보려고 소위 구매 대행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행 판매자가 대금만 현금으로 받아 챙긴 뒤에
사라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액만 해도 15억 원대까지 이르렀다는데요. 먼저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신종 사기 수법이 나날이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매일같이 진짜 끊임없이 사기꾼들과 창과 방패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기통신 사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기 계좌 같은 경우 지급 정지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사기 같은 경우는 아직 전기통신 사기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지급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좀 장치가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별별 카페가 다 있지만 이제 구매 대행 카페까지 생긴 겁니다. 명품 시계 뭐 수천만 원씩 하죠. 또 명품 핸드백 대신 사주겠다. 그것도 싸게. 이렇게 해놓고 돈만 현금으로 받아서 챙겨간 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피해 금액만 15억 원. 참 안 믿겨져요. 저도 사실 제가 조금 약간 오래된 사람인가? 저는 사실 물건 딱 보지 않고 돈을 100만 원, 200만 원을 낸다는 게 지금도 잘 승뜩승뜩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두 가지 때문에 이 피해가 굉장히 커졌겠죠. 하나는 굉장히 고가의 명품을 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현재 있는 그 가게 가격보다 뭐 200만 원, 300만 원 싸게 팔아준다. 그리고 이미 후기에 보니까 충분히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서 돈을 현금으로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2천만 원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 200만 원 깎기 위해서 1,800만 원을 준다. 근데 그 1,800만 원이 보장되지 않으면 저는 못할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격을 싸게 사는 건 좋지만 현금으로 내지 말고 이런 경우에서도 안심 결제를 한다든가 카드 결제를 해서 물건이 오지 않았을 때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이렇게 들컹 현금으로 주고 나면 이런 경우는 언제나 발생하고 우리같이 현금으로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쇼핑몰의 사기는 더 극성할 수 있으니까요.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물론 물건 사는 거 좋지만 사는 수단을 현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좀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꾼들이 현금을 요구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값비싼 명품 시계나 핸드백을 구매 대행해준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세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수법 속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됐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보면 현금이 이제 문제인데 현금을 하는 이유는 또 다 그거예요. 카드 수수료가 비싸니까 현금하면 몇 프로 쌀 거다. 사람이 그거에 혹하거든요. 그걸 믿고요. 또 오랫동안 이거 한 10년 이상 이렇게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고 믿는 글들이 많기 때문에 한 건데 자, 지금 1,650만 원 현금 냈는데 세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차 중에 세관이 가장 문제가 그만하면 또 깜빡하죠. 믿죠. 세관에 잡혀서 못 들어오니까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또 예. 사건 발생 후에 모르고 1,030만 원짜리 가방을 주문했는데 네. 아무 얘기도 없었다. 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 유사한 상황이에요. 아주 명품이고 아주 비싼 건데 세관이라든지 절차적 문제 때문에 지금 멈췄다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같은 게 오랫동안 신뢰를 주면서 했기 때문에 그 혹시나 사기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5억 정도가 사기가 된 겁니다. 1,500만 원도 엄청난데 네. 참 1억 5천도 아니고 15억 원어치입니다. 자, 이 카페에 속아 넘어간 이유는 이렇죠. 10년 넘게 이 카페가 유지됐다고 하니까 아, 이거 오래된 거 아닌가. 강산이 뭐 변한다는 10년 동안도 유지가 됐다. 또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모님. 이 말에 또 속습니다. 예. 그래서 백화점 가격보다도 비쌌다고 해도 또 돈을 냈다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좀 더 확인을 해보면 사실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신뢰를 하고 믿었던 것 같아요. 네. 10년 이상 이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이 카페 같은 걸 유지를 하면서 뭐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댓글 같은데 상당히 좋다. 그리고 되게 싸다.
그러면 본인들끼리 소비자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 카페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백화점보다 비싼 가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이 수수료 같은 거 할인하면서 카드 말고 현금 할인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걸 갖고 도망을 잠적을 해버린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보증보험 내에 저희 가입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안심시키는 그렇죠. 그게 이제 사기 수법이었고. 밖에 내놓고 있으니까 그걸 네. 보고 믿고 이제 한 거죠, 대부분. 네, 이러니까 이제 정말 사기꾼들 보면요. 깜빡 속게 하니까 의심을 하고 뭔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좀 하지 않으면 당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외 직구, 해외에서 직접 산다. 뭐 이게 야구 용어 아닙니다. 해외 직구를 요즘 참 많이들 하시는데 이 해외 직구가 보편화되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트렌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직구 규모 무려 6조 원이라고 하네요. 저도 해외에서 직구하니까요. 뭘 사세요? 사실 제가 외국에 유학 갔을 때 그 썼던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뭐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중저가 의류품이 있는데 사실 미국에도 굉장히 질 좋은 중저가 의료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 옷이 있으면 그런 옷 할 때 요새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할로윈부터 시작해서 그 크리스마스 오기 전까지 자. 그 땡스기빙의 블랙 보십시오. 예. 2018년부터 쭉 올라간 게 6조 가까이 한 되죠. 해도 이게 하지 않다가 내려가지 20년에서 21년 이때가 이제 제가 볼 때 코로나죠,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가니까. 더 많이 클릭하신 것 같아요. 못 나가니까. 6조 가까이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조라는 것 중에서 안전하게 결제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트들 중에서 조금 더 싸게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유튜브라든가 우리 SNS라든가 아니면 동영상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이게 한번 저희 형사본부정책연구원에서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꽤나 많이 그런 불법적인 어떤 광고 사이트를 통해서 손해가 나는 그다음에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관련한 소비자 민원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의 민원이 무려 10만 건을 넘어섰다는데 사례들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오지 않는다. 깨져서 온다. 여러 가지가 한 있어요. 3가지, 4가지 정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비자 민원이 한 10만 건 정도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건이 안 오면 환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옷을 딱 샀는데 나는 분명히 100을 주문했는데 뭐 120이 왔다. 그럼 많죠, 그런 차이. 예. 그러면 이게 흔히 말해서 환불이나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인 것이고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이게 배송하고 난 다음에 배송 물건이 내가 주문했는 거와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 그 물건이 이제 파손되어 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든지 보상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직구를 하는 사이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물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외 직구를 했지만 사실 그러한 어떤 취소와 환불과 교환이 안 되면 오히려 더 큰 손해가 좀 날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대로 된 사이트에서 물건을 좀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사이트가 비싸니까 이런 데 이용한다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해외 직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카드 정보를 입력하라. 이런 얘기 참 많습니다. 자, 카드 정보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게 취소가 되거나 안 사면 그만이겠지. 이렇게 안심하시다간 큰 코 다치십니다. 피싱, 해킹에 의해서 이 카드 정보가 유출이 되면서요. 이 카드 정보를 악용하는 사기가 또 속출한다고요? 그렇죠. 해외 직구할 때 필요하다고 하니까 카드를 찍어서 보내달라. 더더욱 문제는 비밀번호라든지 그 CBC 번호 그런 것들 세 자리 뒤에 세 자리 번호. 그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그건 아주 치명적인. 통상은 그걸 믿고 이제 보내주는데 네. 문제는 이걸 갖고 이 카드 이 정보를 다 알게 된 거잖아요. 불법 유통을 하거나 불법적으로 쓰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심 결제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그냥 내 카드를 넘기는 경우예요. 그렇죠. 비밀번호하고 번호하고 그 번호 그 세 자리 번호까지 알려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자기 걸 다 준 거 다 준 아닌가요? 거예요. 다 준 네.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를 좀 대비해야 되는데 실제로 너무 믿다고 보니까 이렇게 이런 불법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은 안 믿는데 해외 직구 운용자를 믿는다. 그러니까 카드 정보 자기 가족들한테도 안 알려주는 알려주죠. 건데 네. 거기서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준다? 뭔가 이 본인의 멘탈 관리도 네.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요즘 또 많이 하시는 게 이 해외 직구 말고 당근마켓 뭐 특정 상표를 언급해서 안 됐습니다만
중고거래가 또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에 값비싼 옷 또 전자제품을 판다는 글을 올려서 1억 원 가까이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는데 이게 뭐 첫 번째 케이스긴 하지만 네. 이런 게 유사하죠? 뭐 많죠? 비일비재하게 많죠.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이 국책 방송에 와서 시청자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액이 작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1, 2만 원짜리 사고 물건이 안 온다든가 중고나라에서 1, 2만 원 갖고 그냥 잠적해버리면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15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금액이 1억 넘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연대를 해서 이러한 어떤 사람을 신고하고 또 손해배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좀 나라에서도 이러한 소액 피해자들이 만들어지면 그 피해자들이 하나의 사이트에서 자기들의 피해를 연대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느냐. 사실 저는 플랫폼 사업자 대한민국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플랫폼 사업자가 지속 가능하려면 소비자와 연대를 해야 돼요. 이런 어떤 불법적인 어떤 광고가 올라왔을 때 그거 막지 못했다면 사후적으로 그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할 것에 대한 연대를 같이 만들어줘야지 그냥 사이트 만들어 놓고 나는 그거 몰랐다라고 발뺌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회적인 어떤 공공의 선을 위한 책임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이런 어떤 중고 사이트에서 반드시 피해자가 물건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같이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룸도 더 강하고 더 확실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사기꾼들이 잘하는 게요. 처음에는 거래를 실제로 몇 건 계속해서 신뢰를 쌓습니다. 처음부터 사기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할 때까지 몇십만 원대 거래는 이렇게 싸게 줘? 그렇게 믿음을 쌓아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경계심을 가졌으면 하고요. 경제난으로 요즘 중고거래가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피해액만 지금 나왔고 2022년은 뭐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2021년 기준으로도 이미 사상 최대액이라죠. 네, 경제난도 있지만 사실은 인터넷에 어떤 보급이 많이 되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으로 보면 2018년부터 지금 계속 쭉쭉 증가하는데 2019년도에 830억 정도인데 2021년 무려 3,600억 정도가 그러니까 중고 거래가 저 됩니다. 때도 21년이 네. 코로나19 그 코로나 기승부 때 때부터입니다. 아닙니까? 2022년은 더 증가할 것 같은데 문제는 중간에 이 주황색이 피해 건수인데 피해 건수가 이 2021년도에 8만 4천 건이고요. 지금도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루 평균을 따져보면 이 중고 거래 사기 피해가 228건이 발생을 합니다. 네. 사실은 그만큼 믿는 만큼 또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더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하루에 220건이라면 이거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엄청나죠. 상당히 네. 많은 수가 발생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기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계심 가지셔야 되고요. 작년 7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당근마켓 서비스 대표가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종 사기 수법이 나날이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매일같이 진짜 끊임없이 사기꾼들과 창과 방패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기통신 사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기 계좌 같은 경우 지급 정지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사기 같은 경우는 아직 전기통신 사기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지급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좀 장치가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모두가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그런 그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업체들도 아주 골치가 좀 아프다. 이런 거를 좀 잘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 이게 뭐 20대 인수위 안에서도 좀 저희들이 들여다봤던 부분인데 과기정통부에서 조금 이거는 첫 번째 저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게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오는 그 사기꾼들의 그 모습들이 유사해요. 그러니까 광고도 유사하고 하는 말도 유사하고 그 수법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AI를 통해서 그런 어떤 사이트들이 올라오면 제가 봤을 때 그런 프로그램을 이러한 중고 사이트를 하는 데 줘서 이런 어떤 그 유사한 광고들이 유사한 어떤 그 내용들이 올라오면 이런 사기로 의심하고 그걸 좀 차단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네. 두 번째는 말씀드리면 피해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12,000원 손해 봤어요. 앵커 신고하겠어요? 그 정도 가지고
가지고는 뭐 신고까지는 안 하죠. 안 하겠죠. 근데 나는 12,000원이지만 우리 앵커와 우리 변호사님과 우리 저 스태프들 다 합치면 그게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금방 된다고요. 그러면 몇백도 되겠죠. 그렇죠. 피해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SNS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러한 광고가 불법인 걸 찾고 그 불법인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플랫폼 사업자도 분명히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데이터 공유 방식을 통해서 이런 악성 사기를 좀 뿌리 뽑겠다 이렇게 네. 지금 나섰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데이터, 잘못된 거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업체하고 다 공유해야 되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바로 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된 거를 누가 신고를 한다 그러면 접근을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리던가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을 경찰청에서 해서 추가 피해를 좀 방지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 당근마켓이 최근 3개월 내 3번 이상 경찰청 사이버 신고 시스템에 신고된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 뭐 이메일 주소까지 포함된 그런 더 넓은 범위의 네. 신고 이력 데이터를 활용한다. 네. 자,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까요? 그래도 이 정도 해놓으면 훨씬 낫죠.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3에 3 이렇게 해놔야지만 하지 안 그러면 그냥 공유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 사실은 지침이 없는 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침을 마련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중고거래, 해외 직구 누구도 예외가 아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나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 내가 바로 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뉴스와 이 저희들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더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구매대행 사기 피해자가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무조건 신고하셔라. 그러니까 이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경찰에 신고해야죠. 네. 그럼 경찰에서는 이게 소액이라고 해서 뒤로 미루지 말자라는 거고 그러면 이게 소액이라서 경찰에서 받는 게 불편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어떤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만들어라. 요게 사후적인 문제고 언제나 저는 형사정책을 만들 때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는 그러니까 찰지백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 있잖아요. 그런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카드 회사가 이 물건이 안 왔을 때 그 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외에 쓸 수 있는 그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국내도 아까 4% 수수료 그거 아끼지 말고 내가 2천만 원 들여서 2천만 원 날리는 것보다 분명히 4% 들여서 그 물건을 받아내는 게 훨씬 더 타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 결제나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에서는 반드시 일정 금액 되면 4%인가 5% 그 관세를 통과하는 그 네. 내용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없는 사이트 굉장히 위험한 사이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카드 그냥 번호 달라는 사이트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께서도 이제 이런 피해가 있으면 나중에 소송만 담당하실 게 아니라 네. 조언을 좀 주실 필요가 있어요. 소송도 못 합니다. 지금 말하는 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내가 몇십만 원, 몇만 원 손해본 걸 못 하는데 그렇죠. 저는 좀 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손해지만 다른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피해가 발생하면 신고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법적인 조치도 좀 취하는 게 왜냐하면 자기 말고도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힘들고 귀찮더라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개별적 소송이 아니라면 뭐 이렇게 소비자 모아서 하는 방법도 모임으로 있고요. 이제 예. 그 연대 소송을 한 지금 그런 방법도 것들을 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네. 신고 정신도 발휘해서 막아야 이 막아야겠다. 자체가 좀 근절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의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맞는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5용사의 이름을 직접 거명할 것이다. 그래서 상처받은 유족들을 진심으로 실질적으로 위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집중적으로 재조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